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4년 수능을 대비해서 생활과윤리 연계교재를 활용해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고 11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롤스의 분배적 정의입니다. 롤스. 천부적 재능은 우연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은 어떤 응분의 자격에 의한 정당한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더불어서 천부적 재능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적 재능은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천부적 재능은 응분의 자격에 의한 정당한 몫이 아니라고 보죠. 그런데 만약에 천부적 재능 그 자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소유라고 봅니다. 바로 이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소유죠. 왜냐하면 천부적 재능은 내 신체의 일부, 신체 능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소유이지만 만약에 천부적 재능 뒤에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이라든지 천부적 재능의 분포 혹은 분배라 혹은 배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롤스는 사회적인 공유자산이라고 봅니다. 자, 사회적인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이건 분배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이라든지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천부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런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을 이용을 하려면 분배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이 다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었을 때 특히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가져왔을 때만 이용 가능하고 그랬을 때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의 불평등한 분배는 바로 차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분배되었을 때만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즉, 차등의 원칙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허용이 되려면 그러한 불평등한 분배 방식이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었을 때 특히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개선되었을 때 그때만이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즉 우연성에는 자연적인 우연성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과 같은 자연적인 우연성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이라든지 처한 배경과 같은 사회적인 우연성 둘 다 임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서 분배가 결정이 나는 것은 그것은 부정의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런 자연적인 혹은 사회적인 우연성이 임의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삶이 결정나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A와 B는 타고나길 위치가 다르죠. A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으로서 굉장히 조금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 있고 B라는 사람은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운을 타고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A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즉 B가 A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의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옳다는 것도 아닌 그러한 그냥 임의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운이라는 임의적인 사실 때문에 B는 살면서 평생 동안 A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고 이런 출발점의 위치가 다른 것이 똑같이 만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출발점의 위치가
다르는 것을 이것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즉 B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A보다 유리한 위치인 것은 임의적인 그냥 사실이지만 사실일 뿐이고 그것이 정당하거나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응분의 목도 아니고 그 위치에 대한 응분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가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럽다라고 얘기하고 너도 당연히 건물주가 되는 것이 그래 당연하겠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롤스는 이런 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부모가 건물주인 것은 이건 임의적인 사실일 뿐이다. 하지만 자식 또한 똑같이 그것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건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런 유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 응분의 목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롤스가 주장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바로 출발점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초기 자본을 분산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자본의 분산을 유도하는 그런 바람직한 이상사회의 모습, 이상사회의 그런 체제를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118번입니다. 롤스 분배적 정의입니다. 정의 원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때 말하는 일반적인 사실은 경제학적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적인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 입장 안에서 무지의 배를 쓰고 있긴 하지만 경제학적 혹은 정치 현상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인간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그러한 지식은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의 당사자들은 뭘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지. 그 사회의 정치 체제를 규제할 정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119번 칸트의 영구평화론입니다. 평화 상태는 민족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한 연맹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우리 확정조항의 제2조항이 국제법은 자유로운 연맹체제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연맹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런 개념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사회계약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입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근대 윤리사상가죠. 근대 윤리사상가들은 그때는 대다수가 사회계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 역시도 자신의 이런 주장을 할 때 사회계약적인 그런 모티브를 영향을 받아서 이런 평화연맹을 구축하는 상태도 사회계약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 간에 혹은 민족 상호 간에 평화연맹이라는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120번입니다. 칸트는 기본적으로 국가도 인간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서의 존재, 그 도덕적 인격체라고 보듯이 국가도 도덕적인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 예비조항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국가를 이제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아니면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또한 도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수단으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화연맹 체제는 국가들끼리 국가 간의 그 합병을 통해서 그지? 단순히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121번부터 123쪽까지는 종교의 윤리 그 파트의 엘리아드의 주장입니다. 엘리아드의 종교적인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우주와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22번.
엘리아드의 주장입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신체, 집, 우주를 동일시한다. 이 의미는 신체, 집, 우주를 종교적 인간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을 소의주로 파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종교적 인간은 거주 공간인 집을 통해 거룩함을 체험을 소망한다. 3번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을 개연, 즉 열어 드러낼 개연할 능력을 지닌다라고 봅니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종교 파트에서만 엘리아데가 종교 파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윤리적인 그런 주장도 같이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3번 모든 자연물은 성현의 가능성을 지닌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물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현의 의미는 뭡니까? 성스러운 존재의 신 그 자체, 성스러운 존재 그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드러냄으로써 인간에게 혹은 세상의 자연물에게 자연의 성스러운 그 자체의 능력을 발휘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현이라고 하죠. 이런 성현을 경험하는 것을 종교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사회계약설 내용입니다. 사회계약설 기본적으로 자연상태, 국가 이전의 상태가 자연상태라고 하고 자연상태부터 누렸던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신들의 생명, 평등, 자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에게 자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고 국가의 명령에 따를 것을 동의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그 개개인들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그런 사적인 소유권이 있는 거와 관련된 홉스와 로크의 차이점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홉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부터 누렸던 자연권 중에서 사적 소유권은 없다라고 봅니다.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고 대신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권으로서 뭘 얘기합니까? 그렇지. 재산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권 중에 개인의 사적 소유권, 즉 재산권이 있다라고 보고 이것도 자연 상태의 자연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 즉 사적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로크와 홉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도덕 법칙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홉스와 로크의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홉스 같은 경우에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덕 법칙은 자연 상태에서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생길까요? 그렇지. 계약 이후에 국가를 형성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은 홉스는 없다라고 보는 반면에 로크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 그 자연법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홉스와 로크는 씁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보는 입장은 로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법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 이제 악을 피하라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을 집행할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불안하고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인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비교적 어때요? 평화롭다라고 보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언제나 이런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하지만 그 홉스가 정의 내리는 자연법은 이런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 아닙니다.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평화규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자연법에 대해서 언급은 하긴 하지만 이 도덕 법칙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로크와 홉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4번 홉스 사회계약설 자연 상태에서는 공동 소유만 있을 뿐, 그러니까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이 확립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홉스입니다. 통치자의 권력은 절대적이지만 그 근거는 신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동의에 의한 것이다 라는 홉스의 주장도 정리해 보세요. 다음 126번 교정정정이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서를 근거로서 형벌을 주장을 하죠. 자, 형벌권은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 이 뜻은 형벌권이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함부로 집행되어선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형벌권이라는 것은 집행권이 있는 입법자에게만 속하는 것이지 다른 존재에 의해서 함부로 집행되어선 안 된다라는 점, 즉 법치에 근거해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음 교정적 정의 베카리아입니다. 자,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로쏘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사회계약서의 입장에서 근거했을 때 로쏘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사형제를 주장을 하는 거죠. 환경윤리 129번 레건입니다. 동물의 도덕적 권리는 인간과 동물 상호 간의 호혜적인 의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자, 동물에 대한 의무, 그죠? 도덕적인 행위자는 인간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의무를 지닌 존재도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 상호 간의 호혜적인 의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인간의 의무의 특징은 비호혜적이죠. 자, 비호혜적인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인간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존재뿐만 아니라. 다음 해이 원조 롤스입니다. 130번, 131번이죠. 원조의 의무는 고통을 겪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적인 자율성을 지닐 때까지 유효하다. 즉,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원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목표인 질서정연한 사회가 도달했다면, 사회가 되었다면은 원조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131번 롤스는 원조의 대상국을 선정할 때 가상의 원초적 상황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자, 롤스의 입장에서 가상의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해야 될 대상은 분배의 원칙이지 원조 대상국을 선정할 때 원초적 입장에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132번 요나스 책임윤리입니다. 윤리 1호는 선함의 표상만큼이나 악의 표상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낙관적인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만 갖출 것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 안 좋은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책임감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망뿐만 아니라 공포도 인식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지 희망이나 선함을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민불복종 롤스 133번입니다. 시민불복종을 주장할 때 정당화 근거는 뭐예요? 공적인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된다라는 것인데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 자체의 성격은
양심적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롤스는 양심, 시민불복종할 때 양심이란 표현 쓰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그 자체는 뭐예요? 정의 실현, 그 사회의 체제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도가의 장자의 사상입니다. 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말하는 덕은 유교에서도 쓸 수 있지만 도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덕은 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덕이다. 이때 말하는 도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인의, 인의 규범은 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위적인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의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이게 도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135번 도가사상 장자입니다.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분별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다. 도가사상에서 여러분들 쓸모 있고 없고 이렇게 쓸모라는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36번 칸트의 영구평화론입니다. 영구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수 여러 개의 국제연맹이 아니라 단일한 국제연맹을 주장을 합니다. 현실주의 모견서 137번입니다. 개별 국가의 행위 기준은 기준으로 국익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138번 칸트입니다. 국가 간 평화조약은 어떤 전쟁도 종식시킬 수 없다. 자, 칸트 같은 경우에는 평화조약과 평화연맹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합니다. 평화조약으로 어떠한 전쟁도 종식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개별 국가 간의 전쟁은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도 종식시킬 수 없다라는 주장이 틀린 종식시킬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고요. 하지만 평화조약만으로 영원한 평화를 보증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영구 평화를 나아가기 위해서 영구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예비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확정 조항도 있죠. 그죠? 확정 조항도 있고, 평화 조약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평화 연맹을 또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켜야 될 세계 시민법도 있고, 각 국가 간의 정치 형태는 공화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 조약만으로 영원한 평화를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칸트 입장에서 맞는 표현이죠. 다음 넘어갈게요. 환경윤리 생태중심주의자 레오폴드입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공동체의 안녕에 달린 것이지 뭐예요? 그렇지.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아름다움, 안정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공동체의 안녕에 달린 것이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에 달린 것이 뭐가 다른 거예요? 공동체 그 자체의 안녕에 달린 것이지 개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에 달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생태중심주의자가 전체론 혹은 전일론의 입장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40번 해원조 싱어와 롤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싱어 원조 주체는 누구여야 됩니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조 주체가 될 수 있다. 어때요? 그렇지. 경제적인 여력, 주체의 경제적인 여력을 고려를 하죠. 왜냐하면 해외 원조 할 때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익평등 고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 대상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지만 원조 주체의 이익도
같이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롤스입니다. 원조 주체는 누구죠? 질서정연한 사회 혹은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 혹은 만민들 둘 다 표현으로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윤리학의 분류에서 메타윤리학이죠. 도덕 규범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도덕 규범을 탐구 대상. 자, 도덕 규범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메타윤리학의 학문적인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규범 윤리를, 그러니까 도덕 규범을 탐구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메타윤리학 입장이지만 그것을 실천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 누구의 입장입니까? 그렇지, 규범윤리학의 입장이죠. 143번 도덕주의, 예술과 윤리 그 파트의 도덕주의 입장인 톨스토이 입장입니다.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감상자가 도덕적인 감정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술로 표현된 감정이 감상자에게 공감을 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음 144번입니다. 환경윤리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이죠. 인간은 생명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둘의 공통점입니다. 다음 145번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이론 윤리학의 이론은 실천 윤리학의 결과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146번 교정적 정의 벤담 공리주의 입장이죠. 자, 형벌이 유익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에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리주의 그 자체가 지닌 입장이 결과의 유용성을 따지죠. 그러니까 형벌이 유용하지 않다면 유익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면은 그때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147번 베카리아와 벤담은 기본적으로 둘 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형벌은 범죄자가 얻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의 이득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이익, 형벌이 가져야 할 이익 혹은 가치는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하지만 공리주의 입장에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이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어때요? 고통을 발생시키는 악이기 때문에 형벌로 인한 악이 예방할 악, 그렇지? 범죄자가 앞으로 저지를 그런 악행에 비례했을 때 적어야 되겠죠. 이익은 커야 되는데 악은 작아야 되는 게 그죠? 당연하죠. 148번 칸트의 영구평화론. 정치적인 행위 또한 그렇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합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혹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도덕적인 행위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적인 도덕 원리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칸트의 영구평화론 149번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는 제재. 잘 보세요. 입법권, 행정권 분리되는 거 이거 누구예요? 사회계약설의 로크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언급되는 내용인데 칸트 또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공화정 체제 언제 나와요? 그렇지.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 제1조항이죠. 모든 국가들은 공화정 체제여야 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화정 체제는 권력 분립을 지향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는 체제는 바로 공화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50번 하버마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적인 개입을 자유주의적인 우생학이라고 하고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적인 개입은 허용하지만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학적인 개입은 반대하죠. 자, 151번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입니다. 구성원들이 모든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한, 여러분들 이거 주권이 아니라
자연권입니다. 자연성 때부터 누렸던 자연권 중에서 모든 자연권을 국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홉스, 로크 둘 다 자연권 중에 생명권을 양도한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152번 분배적 정의를 옳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개인의 삶의 전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표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번 메타윤리학. 윤리학은 도덕적인 진리 또는 도덕적 지식의 존재 여부를 탐구해야 된다. 자, 혹은 이런 지식이 인식 가능한지도 탐구하는 것이 메타윤리학의 연구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공리주의.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공리주의 기본적으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가 뭐예요?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라면 선한 것이지 그 자체로 행위 그 자체로 선악을 가리는 것은 뭐예요? 공리주의 입장이 아니죠. 동기주의 입장이고 의무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155번 칸트입니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일 수 있다. 칸트 입장에서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다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서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뭐야? 도덕과 무관한 행동이죠. 도덕과 무관한 행동이다. 그래서 의무에 맞는 행위는 뭐예요?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죠. 그죠? 이런 표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이 모두 다 의무에 맞는 행동은 맞죠.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은 의무에 맞는 행동이죠. 하지만 역으로 의무에 맞는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밀. 질적 공리주의자죠. 양적인 차이, 질적인 차이 모두 다 고려해야 되지만 양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질적으로 나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우월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도가와 유교의 공통점입니다. 성인이 되려면 덕을 지니도록 수양해야 된다. 둘 다 성인이란 표현 쓸 수 있고요. 덕이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수양이라는 표현 쓸 수 있고 더불어서 도라는 표현 이렇게 용어는 여러분들 동양윤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자, 도가와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인의 의미가 다르고 덕에 대한 의미도 다릅니다. 그리고 수양에 대한 의미도 다르고 도에 대한 의미도 아니죠. 의미도 다르죠. 도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덕이라는 것은 도에 따르는 것, 즉 이때 얘기하고 있는 도가의 도는 뭡니까?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즉 무의를 실현하는 거죠. 하지만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실현하는 거죠.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주셨고 그런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인 인의 덕을 실현하는 것이 유교인 반면에 도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157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이상 마무리하고 다음 6번째 시간에서 요 연계교재 관련된 학습지 정리한 요 학습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